내 나이 65.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놈 입에서 나온 말은 고작 요양원 세 글자였습니다. 남편이 10년 전 세상을 떠나고 홀로 식당 일을 하며 억척스럽게 모은 돈으로 아들 장가 보내고 집까지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며느리의 차가운 눈초리와 아들의 침묵뿐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분노를 터뜨리며 제 인생 가장 통쾌한 복수극을 시작하려 합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며느리가 저를 보며 미간을 찌푸립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며느리를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짜증이 가득 섞인 목소리로 며느리가 말합니다. 아, 어머니, 냄새나게 청국장은 왜 끓이셨어요? 저 옷에 냄새 배는 거 질색인 거 모르세요? 환기 좀 시키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행주를 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침부터 관절염 때문에 쑤시는 무릎을 두드려가며 장을 봐왔건만 고맙다는 말은커녕 핀잔부터 날아옵니다.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이라 꾹 참았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제가 현관으로 마중을 나가며 말합니다. 우리 아들 왔어. 오늘 회사 일 힘들었지. 얼른 씻고 와. 내가 좋아하는 청국장 끓여놨다. 하지만 아들은 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며느리 옆으로 가서 앉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며 한숨을 푹 내쉽니다.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고니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집안 공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와 국을 펐습니다. 밥그릇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요란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밥을 반쯤 먹었을 때쯤 며느리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아들의 옆구리를 쿡 찌릅니다. 눈치를 보던 아들이 머뭇거리며 저를 부릅니다. 저기, 엄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난달에도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제 쌈짓돈 500만 원을 가져갔던 아이들입니다. 이번엔 또 무슨 사고를 쳤나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왜 그러니? 또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야? 아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고 답답하다는 듯 며느리가 끼어듭니다. 당당하고 뻔뻔한 태도로 며느리가 말합니다. 어머니, 사실 그게 아니라요. 이번에 저희 아파트 넓은 평수로 갈아탈 기회가 생겼거든요. 근데 대출이 좀 모자라서요. 어머니 지금 살고 계신 그 빌라 전세 빼서 저희 좀 보태주시고 어머니는 저희랑 합치는 거 어떠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제 노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남편이 죽기 전 저에게 남겨준 유일한 안식처이자 제 명의로 된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아들 신혼집 해줄 때 이미 제 재산의 80%가 들어갔는데 이제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작은 빌라 보증금마저 내놓으라는 겁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되묻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럼 나는 너희랑 같이 살자고. 너희 지난번에 나보고 냄새난다고 따로 사는 게 편하다고 하지 않았니?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합니다. 에이, 그때는 신혼이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혼자 그 집에 사시는 거 낭비예요. 돈 보태주시면 저희 집방 하나 드릴게요. 대신 집안일이랑 애기 봐주시는 건 어머니가 맡아주셔야 해요. 요즘 도우미 쓰는 돈도 만만치 않은 거 아시죠?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을 보태주는 것도 모자라 식모살이까지 하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때 아들이 쐐기를 박습니다.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솔직히 엄마 이제 나이도 들었고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그냥 우리랑 살면서 밥도 해주고 청소도 좀 해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나중에 엄마 더 늙으면 요양원 모셔다 드릴 테니까 지금은 우리 좀 도와줘요. 요양원.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저를 짐짝 취급하며 쓸모가 없어지면 고려장하듯 요양원에 버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툭 하고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실로 다시 나온 저는 그 봉투를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의아해하는 표정으로 며느리가 묻습니다. 이게 뭐예요? 집문서예요. 며느리의 손이 탐욕스럽게 봉투를 향해 뻗었습니다. 하지만 서류 내용을 확인한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것은 집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가 3년 전 지인의 권유로 묻어두었던 시골 땅이 개발 구역으로 확정되면서 받게 된 토지 보상금 지급 통지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놀란 며느리가 서류를 들고 바들바들 떨며 말합니다. 어머니. 이게 다 얼마예요? 30억. 세상에 어머니 이런 돈이 있으셨어요? 아들의 눈도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30억.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큰돈이 제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 두 사람의 태도가 순식간에 180도 바뀝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냄새난다며 타박하던 며느리가 제 팔을 덥석 잡습니다. 교태 섞인 목소리로 며느리가 아양을 떱니다. 어머니. 세상에 축하드려요. 아이 참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저희가 더 넓은 집으로 모셨을 텐데. 어머니, 이 돈이면 저희 강남 아파트로 갈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여보? 아들 역시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제 어깨를 주무릅니다. 비위를 맞추려는 듯 아들이 말합니다. 그럼, 엄마, 내가 효도한다고 했잖아. 이제 우리 걱정 말고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근데 일단 이 돈 관리하기 복잡하니까 내가 좀 알아봐 줄까? 그 꼴을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돈이 없을 땐 짐짝 취급하더니 돈이 보이자마자 효부가 된 척 연기하는 꼴이라니. 저는 며느리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식은 눈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았습니다. 싸늘한 목소리로 제가 말했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이 돈은 너희 줄 돈 아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당황한 아들이 더듬거리며 말합니다. 네? 그게 무슨... 엄마 돈이 우리 돈이고 우리 돈이 엄마 돈이지. 제가 품에서 또 다른 봉투 하나를 꺼내 그들 앞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제가 10년 전 사주었던 아파트의 증여 취소, 소송 소장과 제 빌라의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아들에게 사준 아파트는 명의만 넘겨줬을 뿐 효도 계약서라는 안전장치를 걸어두었었습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다시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죠. 단호하고 엄격한 목소리로 제가 선언합니다. 너희가 방금 그랬지. 나 더 늙으면 요양원 보낸다고. 내 집 팔아서 너희 집 넓히는데 보태라고. 그 말 듣는 순간 결심했다. 나는 내 돈으로 최고급 실버타운 들어갈 거다. 거기서 내 친구들이랑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 거야. 너희 뒤치다꺼리하는 식모 인생은 오늘로 끝이다.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다급하게 며느리가 소리칩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증여 취소라니요.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저희 대출 이자만 해도 얼만지 아시잖아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제가 대꾸합니다. 그건 너희 사정이지. 내일부터 당장 이 집 내놓을 거다. 법적으로 통보 갈 거니까 짐 쌀 준비나 해라. 그리고 내 빌라 보증금. 그것도 이미 뺐다. 너희한테 줄 돈 10원 한 장도 없으니까 꿈 깨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백을 챙겼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엄마 하고 애타게 불렀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미리 예약해둔 호텔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게 반짝였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려댔지만 저는 미련 없이 전원을 껐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오롯이 저만을 위해 쓸 것입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30년 전 제가 결혼하기 전 서로 마음을 나눴던 첫사랑, 태석 씨였습니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여전히 중후한 멋을 풍기는 그가 저를 보고 놀란 듯 눈을 크게 뜹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저를 부릅니다. 영숙 씨? 혹시 영숙 씨 아니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날리고 나온 직후 운명처럼 다시 만난 옛사랑. 제 인생의 제2막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것 같습니다. 태석 씨의 그 한마디에 30년이라는 세월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과 눈가에 잡힌 주름조차도 그 사람의 중후한 분위기를 더해줄 뿐 제 기억 속 다정했던 그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들과 며느리에게 짐짝 취급을 당하며 너덜너덜해진 제 자존감이 그가 저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앞에서 조금씩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대답합니다. 태석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제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두툼했습니다. 차가운 밥상 앞에서 식은 국을 떠먹던 제 손이 비로소 온기를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태석 씨가 말합니다. 살아있었군요. 영숙 씨,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오. 우리가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내 마음 편할 날이 하루도 없었소. 정말 보고 싶었소. 호텔 로비 한복판에서 우리는 60대 노인이 아닌 20대 청춘으로 돌아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호텔 스카이라운지로 이끌었습니다. 최고급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곳. 평생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고 집에서는 며느리 눈치 보느라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고급스러운 장소였습니다. 자리에 앉자 웨이터가 다가와 정중하게 주문을 받습니다. 태석 씨는 메뉴판도 보지 않고 익숙하게 차와 케이크를 주문하더군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가 말합니다. 영숙 씨 좋아하던 얼그레이 티 맞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당신 입맛 까다로워서 아무거나 안 마셨잖아. 가슴 한구석이 찡해왔습니다. 30년 전 헤어진 옛 연인은 제가 좋아하는 차 종류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30년을 키운 내 아들은 제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디가 아픈지조차 모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그 서글픈 대조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제가 애써 웃으며 묻습니다. 태석 씨는 어떻게 지냈어요? 결혼은 했고.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씁쓸한 표정을 짓습니다. 담담한 목소리로 그가 대답합니다. 애썼지.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 중매로 결혼했었는데 5년 전에 사별했소. 자식들은 다 유학 가서 외국에 살고 있고 지금은 나 혼자라오. 영숙 씨는? 남편분은 잘 해주시오. 저는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남편을 일찍 보내고 악착같이 살아온 지난 세월, 그리고 오늘 밤 아들에게 버림받을 뻔했던 비참한 현실을 그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제 모습을 보이기 싫어 거짓말이 튀어나오려던 찰나였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둔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액정에는 아들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떴습니다. 받지 않고 엎어두자 곧바로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전화 왜 안 받으세요? 법적 대응이라니요. 가족끼리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카드 결제 문자 떴어요. 호텔 가셨어요? 돈이 남아도세요?
문자 내용을 곁눈질로 확인한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돈이 생겼다고 하니 득달같이 달려드는 하이에나 같은 자식들. 그들의 탐욕스러운 문자가 이 근사한 분위기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당황하며 핸드폰 전원을 끄려 하자 태석 씨가 제 손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태석 씨가 묻습니다. 영숙 씨, 무슨 일 있는 거요? 아까 로비에서 볼 때부터 안색이 안 좋아 보였소. 옷차림도 그렇고 짐도 없이 핸드백 하나 들고 온 게 여행 온 사람 같지는 않은데. 그의 예리한 지적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평생을 강한 척, 괜찮은 척 살아왔는데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 앞에서는 무장해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오늘 있었던 일을, 아니 지난 10년의 서름을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태석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대목에서는 주먹을 꽉 쥐더군요. 낮지만 분노가 서린 목소리로 그가 말합니다.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들. 감히 영숙 씨한테 그런 짓을 해. 내가 알던 곱고 귀한 영숙 씨를 식모 취급을 하다니. 그때였습니다. 호텔 라운지 입구 쪽이 시끌시끌해졌습니다.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신 거 다 알아요. 나오세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을 보고 호텔까지 쫓아온 모양이었습니다. 곧이어 씩씩거리는 아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라운지를 휘젓고 다니며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기 있다. 저를 발견한 며느리가 삿대질을 하며 달려왔습니다. 우아했던 라운지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테이블로 쏠렸습니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온 아들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소리칩니다. 엄마, 나 참 기가 막혀서. 집 나가서 한다는 게 고작 호텔 와서 차 마시는 거야. 30억 생겼다고 지금 유세 떠는 거야. 얼른 일어나. 집에 가서 얘기해. 옆에 있던 며느리도 거들며 표독스럽게 쏘아붙입니다. 어머니, 노막 나셨어요? 낯선 남자랑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바람이세요? 그 돈, 이 남자한테 주려고 그러시는 거죠?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모욕이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는 그때 앉아있던 태석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팔을 잡고 있는 아들의 손목을 무서운 악력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아! 아들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습니다. 백발의 노신사라고 얕봤던 아들이 태석 씨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리빨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태석 씨가 호통을 칩니다.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감히 낳아주신 어머니 몸에 손을 대. 그리고 뭐? 바람. 내 놈들 눈에는 돈밖에 안 보이지. 당황한 며느리가 빽소리를 지릅니다. 당신 뭐야? 뭔데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 경찰 부르기 전에 비켜요. 태석 씨는 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며느리 얼굴 앞에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여유롭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 부르려면 불러라. 나는 이 호텔 회장이자 내 시어머니가 묵고 있는 이 스위트룸의 주인이다. 그리고 내 호텔에서 행패 부리는 잡상인들을 쫓아낼 권리가 있는 사람이지. 명함을 확인한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5호그룹 회장 강태석. 그 이름 석자에 두 사람의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태석 씨가 저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듯 감싸며 선언하듯 말합니다. 이분은 오늘부터 내 귀빈이다. 한 번만 더 이 사람 앞에 나타나서 행패를 부리면 그땐 내 방식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보안팀, 이 사람들 당장 끌어내. 태석 씨의 호령에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아들과 며느리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들이 발버둥 치며 저를 부릅니다. 엄마. 엄마가 말 좀 해봐. 엄마. 질질 끌려가는 아들과 며느리의 꼴사나운 뒷모습을 보며 저는 태석 씨의 등 뒤에서 참아왔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끌려가던 며느리가 악을 쓰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이거나, 어머니, 그 땅 개발 취소될 수도 있다는 뉴스 못 보셨어요? 어머니 그 돈 믿고 이러시는 거면 큰 코 다치실걸요. 순간 저와 태석 씨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개발 취소라니.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며느리의 저 말이 단순한 악담인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또 다른 함정이 있는 것인지 가슴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도끼 어린 마지막 외침이 호텔 로비의 높은 천장에 메아리쳐 사라진 후에도 제 가슴은 진정되지 않고 쿵쾅거렸습니다. 개발 취소. 그 네 글자가 머릿속을 맴돌며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아들 내외에게 큰 소리만 쳐놓고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는 것이니까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저를 태석 씨가 단단히 부축했습니다. 그는 제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침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영숙 씨, 걱정하지 마오. 저 사람들이 하는 말 10중 8구는 당신 겁주려고 하는 소리일 거요. 내가 지금 당장 확인해 줄 테니 마음 굳게 먹어요. 태석 씨는 곧바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실장인 듯한 사람에게 짧고 굵게 지시를 내리는 그의 모습에서는 제가 알던 옛날의 수줍음 많던 청년이 아닌 거대 기업 총수의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단호한 어조로 태석 씨가 지시합니다. 김 실장, 지금 즉시 경기도 양평군 일대 개발 계획고시 확인해봐. 토지 보상 절차에 변동 사항이 있는지 개발 취소 루머가 도는지 10분 내로 보고하게. 전화를 끄는 그는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엘리베이터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펼쳐진 광경은 제 평생 구경조차 해보지 못한 별천지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풍경도 제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조금 전 며느리의 그 표독스러운 눈빛만이 잔상처럼 남아 저를 괴롭혔습니다. 소파에 힘없이 앉아있는 제게 태석 씨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때 그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태석 씨는 통화를 하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내 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영숙 씨, 내 이럴 줄 알았소. 김 실장 보고로는 개발 계획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하오. 오히려 다음 달부터 보상 절차가 더 빨라진다고 공문까지 떴다더군. 며느리라는 사람이 당신 발목 잡으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감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도 천륜도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자식들. 내 속으로 낳아 기른 자식이 어쩌다 저런 괴물이 되었을까.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저는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했습니다. 어흐,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요. 평생 안 입고 안 먹어가며 키웠는데 그게 다 죄였나 봐요. 어미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런 거짓말까지. 태석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떨리는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이 30년 전 가난 때문에 헤어지며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던 그때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니 마음속에 꽉 막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 태석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영숙 씨, 자책하지 마오.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당신은 최선을 다해 살았어. 이제부터는 당신만 생각해요. 내가 당신 곁에서 지켜줄 테니까.
그날 밤 우리는 밤이 깊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0년 전 그의 집안 반대로 우리가 헤어져야 했던 날, 그가 며칠 밤낮을 집 대문 앞에서 기다렸다는 사실도 제가 억지로 다른 남자와 선을 봐서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술로 세월을 보냈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굽이진 인생사를 들으며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는 꿈인가 싶었습니다. 푹신한 침대와 향긋한 커피 냄새. 거실로 나가보니 태석 씨가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토스트를 굽고 있었습니다. 호텔 회장님이 직접 차려주는 아침상이라니 헛웃음이 나오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렸습니다. 쑥스러운 듯 웃으며 태석 씨가 말합니다. 솜씨는 없지만 드시오. 우리 나이엔 아침밥 든든히 먹어야지. 그리고 밥 먹고 나랑 갈 데가 있어. 식사를 마친 후 그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호텔 내에 있는 명품 편집숍이었습니다. 휘황찬란한 옷들과 가방을 보니 주눅이 들어 뒷걸음질 치는 저를 그는 억지로 매장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직원들에게 태석 씨가 지시합니다. 이분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바꿔드려요. 가격은 상관없으니 최고급으로. 아유, 태석 씨. 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시장표 몸빼 바지가 편한 사람이에요. 제가 손사래를 쳤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진지한 눈빛으로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영숙 씨, 이제 당신은 그럴 자격 있소. 30억 자산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내 강태석의 첫사랑이자 귀한 손님이잖소. 더 이상 자식들 눈치 보며 헌 옷 끼워 입지 마오. 오늘만큼은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우아한 여왕이 되어야 하오. 직원들의 손에 이끌려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제가 알던 쭈구렁 할머니 김영숙이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은은한 진주 목걸이를 한 기품 있는 중년의 여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낯선 제 모습에 멍하니 서 있는데 뒤에서 지켜보던 태석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감탄하듯 태석 씨가 말합니다. 꺼봐요. 내가 뭘 했소. 영숙 씨는 여전히 곱다니까. 젊었을 때보다 더 아름. 그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기분은 날아갈 듯 좋았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던 어제의 저는 온데간데 없고 당당한 김영숙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팔짱을 끼고 호텔 로비를 걸었습니다. 직원들이 태석 씨에게 90도로 인사할 때마다 저 역시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시기 질투를 먹고 자란다고 했던가요? 호텔 정문을 나서려는데 불청객들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아들과 며느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양복쟁이 사내 한 명을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제와는 사뭇 다른 비굴할 정도로 애처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울먹이며 아들이 소리칩니다. 엄마, 아이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어제는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엄마 이렇게 멋지게 하고 어디 가? 우리 집으로 가자, 응. 며느리 역시 눈물을 찔끔거리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뱃속에 둘째 가진 것 때문에 호르몬이 불안정해서 그랬나 봐요. 어머니 손주 보고 싶지 않으세요? 어제는 악다구니를 쓰더니 오늘은 읍소 작전으로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둘째 임신이라니. 제 마음을 약하게 만들려는 뻔한 수작임을 알면서도 손주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는 할머니의 본능이었습니다. 제가 잠시 주춤하자 옆에 서 있던 양복 입은 사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건조하고 딱딱한 말투로 사내가 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여사님 되시죠? 저는 아드님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 태산의 박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태석 씨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변호사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사무적인 말투로 변호사가 이어갑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드님께서는 현재 어머님의 심신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최근 기억력 감퇴와 감정 조절 장애 증상을 보이셨다는 증언도 확보했고요. 이에 따라 어머님의 재산 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성년후견인,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쳐다보는데 태석 씨가 차갑게 웃으며 대신 대답했습니다. 비웃음을 담아 태석 씨가 말합니다. 기가 막히군. 그러니까 지금 멀쩡한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그 30억 재산 관리권을 너희들이 갖겠다는 수작이냐?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중얼거립니다. 엄마가 갑자기 큰돈 생겨서 사기라도 당할까봐. 그리고 저 남자도 누군지 모르는데 엄마 돈 보고 접근한 제비일 수도 있고.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효도는커녕 이제는 멀쩡한 어미를 치매 노인 취급하며 법적으로 재산을 강탈하려 하다니. 이것들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괴물, 돈에 미친 악귀들이었습니다. 제가 변호사 멱살이라도 잡으려는 순간 태석 씨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무서웠습니다. 수학이 넘어 상대에게 태석 씨가 명령합니다. 오 변호사, 나다. 지금 당장 법무팀 꾸려서 로비로 내려와. 아주 재미있는 사기꾼들이 찾아와서 말이야. 그리고 김 실장, 지역 경찰서장한테 전화 넣어. 존속 협박 및 명예훼손, 그리고 무고죄로 현행범들 넘길 테니까. 전화를 끊은 태석 씨가 사색이 된 아들과 변호사를 내려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성년후견인, 그래, 한번 해보자. 대한민국 최고 로펌인 우리 그룹 법무팀이랑 내 놈들이 데려온 그 변호사랑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고. 그리고 자네 변호사 자격증 걸고 덤비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오늘 자네 변호사 배지 떼버릴 작정이거든. 압도적인 태석 씨의 위세에 아들이 데려온 변호사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여전히 도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갓 태어난 아기 사진이 담긴 초음파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가 말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회장님. 너무 그렇게 법대로만 하지 마세요. 저도 준비한 게 있거든요. 어머니, 기억나시죠? 5년 전 아버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머니가 쓰셨던 각서요. 전 재산은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그 자필 각서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위독할 때 아들이 울며불며 매달려서 정신없는 와중에 써주었던 종이 조각 하나. 법적 효력이 있는지도 모른 채 써주었던 그 각서가 제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태석 씨와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30억이라는 돈 앞에 인간의 바닥은 어디까지일까요? 태석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진흙탕 싸움,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호텔 로비의 회전문이 돌아가며 휠체어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휠체어에 타고 있는 노인을 본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동시에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큰아버지? 남편의 형이자 우리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신 시숙님이었습니다. 평소 엄격하기로 소문난 시숙님이 지팡이를 짚고 휠체어에서 일어나며 천둥 같은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 천하의 호로 자식들. 내 동생이 어떻게 눈을 감았는데 내 놈들이 재수 씨한테 이따위 짓을 해. 시숙님의 등장. 이것은 또 어떤 변수가 될까요? 아들과 며느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고 태석 씨는 흥미롭다는 듯 시숙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숙님의 지팡이가 허공을 가르며 아들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아들이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호텔 로비가 떠나갈 듯한 시숙님의 호통에 기세등등하던 며느리조차 입을 다물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시숙님이 소리치십니다. 내 놈이 사람이냐? 내 아비가 어떻게 죽었는지 잊었어. 평생 공사판 쫓아다니며 먼지 구덩이에서 번 돈으로 너 대학 보내고 장가 보냈다. 죽기 전까지도 우리 민호 하던 사람이야. 그런 내 아비가 눈도 못 감고 갔는데 홀로 남은 제 어미를 치매 환자로 몰아. 천벌을 받을 놈들. 아들이 바닥에 엎드린 채 울먹이며 변명합니다. 큰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오해세요. 저희는 엄마가 걱정돼서. 시숙님은 듣기 싫다는 듯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며느리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며느리는 손에 들고 있던 그 낡은 각서를 엉거주춤 뒤로 감췄습니다. 비웃음을 흘리며 시숙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종이 쪼가리, 그거 내놓아봐라. 내 시아비가 죽기 전날 나를 불러서 피를 토하며 했던 말이 있다. 며느리가 진통제에 취해 정신없는 사람 손에 펜 쥐어주고 억지로 쓰게 한 게 바로 그 각서라고 하더구나. 내 동생이 그걸 찢어버리려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너희가 딴소리 할까봐 증거로 남겨두라고 했어. 그 각서, 법적 효력은커녕 너희가 내 시아비 협박했다는 증거물밖에 안 된다. 며느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믿었던 마지막 동아줄마저 썩은 동아줄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태석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들었나, 박 변호사? 협박에 의해 작성된 문서는 무효라는 거 법대 1학년 때 배우지 않나? 지금 자네 의뢰인들이 사문서 위조의 협박 혐의까지 추가되게 생겼는데 계속 변호할 텐가? 아들이 데려온 변호사는 이미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아들과 며느리를 외면했습니다. 다급하게 변호사가 말합니다. 저는 이만 빠지겠습니다. 의뢰인께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주셔서 수임 계약은 파기하겠습니다. 신뢰 많았습니다, 회장님. 변호사가 도망치듯 호텔을 빠져나가자 아들과 며느리는 망망대해에 버려진 난파선 꼴이 되었습니다. 태석 씨는 보안팀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다시금 두 사람을 양옆에서 끼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절규하듯 며느리가 소리칩니다. 이거 나요. 우리 어머니예요. 어머니 제발요. 저희 진짜 길바닥에 나앉아요. 그 집 대출금 못 갚으면 경매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들도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줘. 엄마 손자 보고 싶다며. 우리 아기 낳으면 엄마가 키워줘야지. 예전 같았으면 그 눈물에 마음이 약해져 지갑을 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에 비친 아들은 더 이상 사랑스러운 내 새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탐욕에 눈이 멀어 부모를 사냥감으로 보는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시숙님과 태석 씨 두 남자의 보호를 받으며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제가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 아들 민호야. 나는 너를 잃은 게 슬픈 게 아니라 내가 괴물이 되어버린 걸 몰랐던 내 지난 세월이 슬프다. 내 처와 함께 나가서 내 힘으로 살아라.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자 유산이다. 엄마. 아들의 비명을 뒤로 한 채 그들은 보안 요원들에 의해 호텔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주변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사람들이 하나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막장 드라마의 사이다 결말을 본 관객들처럼 말입니다. 시숙님이 휠체어에서 힘겹게 손을 뻗어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재수씨 고생 많았소. 내가 진작 나서서 저놈들 버르장머리를 고쳐놨어야 했는데 면목이 없소. 제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주버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버님 아니었으면 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시숙님은 옆에 서 있는 태석 씨를 찬찬히 훑어보셨습니다. 평생 사람 보는 눈 하나로 집안을 일으키셨던 시숙님의 눈매가 매섭게 빛났습니다. 태석 씨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태석이라고 합니다. 영숙 씨와는 아주 오래된 친구입니다. 시숙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친구라. 내 동생 놈 보낸 지 10년이 넘었소. 재수 씨도 이제 재수 씨 인생 살 때가 됐지. 강 회장이라고 했나? 우리 재수 씨 고생 참 많이 한 사람이요.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가 저승 가서도 자네 가만 안 둘 걸세. 그것은 보수적인 시숙님의 방식대로 전하는 허락이자 축복이었습니다. 태석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굳건하게 대답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남은 평생 영숙 씨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만 흘리게 하겠습니다. 시숙님이 돌아가시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아들 내외가 살던 아파트의 증여 취소 소송을 정식으로 접수했고 그들은 결국 짐을 싸서 월세방으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독을 품은 상처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라 믿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화창한 오후 태석 씨가 저를 데리고 교회의 한적한 곳으로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푸른 잔디밭이 펼쳐진 그림 같은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저에게 태석 씨가 열쇠 하나를 쥐어줍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가 말합니다. 영숙 씨 기억나오? 30년 전 우리가 데이트할 때 당신이 그랬잖아. 나중에 늙으면 마당 있는 집에서 꽃 키우고 강아지 키우면서 살고 싶다고. 제 기억조차 희미한 옛날의 약속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눈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이어갑니다. 실버타운, 요양원, 그런데 왜 가오? 여기가 당신 집이요. 그리고 염치 없지만 나도 이 집 정원사로 취직 좀 시켜주면 안 되겠소? 월급은 당신이 해주는 따뜻한 밥 한 끼면 충분한데.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투박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프러포즈였습니다. 60대 중반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기적 같은 사랑. 저는 대답 대신 그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돌고 돌아 30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는 이제 서로의 마지막 사랑이 되어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자식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오롯이 나와 우리를 위해 사는 삶. 제 인생의 봄날은 어쩌면 지금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의 통쾌한 복수국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시원한 바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